슬프 타임즈 2023년 7월 1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여전히 이 뉴스의 세계는 많은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본 슬프 타임즈의 주제인 생존 우선시 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이라는 주제를 주로 중심으로 발췌를 해서 7월 1일자분을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요거 좀 배속보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내용으로 천만 실버 시대 유치원 자리에 노치원이라고, 이 노치원이라는 말이 속어온 것 같은데 영 듣기 좀 안 좋습니다. 유치원 4년간 459곳 줄어들 때 건보 지원받는 노인보호센터는 5,090곳으로 1,800곳 넘게 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에 보조를 받는다,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실버 시대, 저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일본은 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까지 합칠 경우 60세 이상은 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한 파워 실버다. 근데 돈은 못 쓰죠. 그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래 살 걱정 때문에 지갑을 닫으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실버 나이대들의 인구들이 많으니까 실버들이 그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나 뭐 이런 분들도 노인들 애들 코 흘리게 이 용돈 빼먹는 문방구 장사도 있지만은,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노인들 그 돈을 좀 빼먹어야 될 그런 영업적으로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노인 이런 센터, 보호센터라고 현재 돼 있는데 뭘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 사진 봐가지고는 뭐 젊은 그 운영자들이 뭘 이렇게 건강에 유익한 어떤 활동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좀 찍은 모양인데, 제가 봐서는 남자 어르신들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쪽에 보이는 한 4명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 할머니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요. 요게 이제 강동구 쪽에 노인 돌봄센터, 양재대로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내 체육 활동 등 이런 것을 좀 해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요양병원 수준의 데이케어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데이케어 하는데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저께 일본의 이 야쿠자가 운영하는 이 무허가 요양시설, 하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법 요양시설에 대한 영화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 깡패 조폭 야쿠자 출신이 그래도 그 노인네들을 잘 다독이고, 또 그 양로원 내에서 어떤 이 의미를 느끼면서 만족하게 사는 그런 거를 이루어낸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하는데, 저도 그 일본을 한두 번 가봤는데, 이 지방 도시에도 지나가다 보면은 양로 병원도 보이기도 하고, 양로 요양원도 도심 속에서, 우리나라 도심 속이 아니고 좀 멀리 어디 저기 변두리 떨어져 있으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데이케어라고도 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낮 동안에 좀 하루 이 데이케어 돌봄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대부분 승용차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같이 어르신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요양시설 같은 데이케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건보 예산이 오히려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미혼모 센터, 독일은 1300곳인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좀 적죠. 독일이 맞나요? 비슷한지. 아니 비슷하다 하더라도 한국은 244곳뿐이 안 된다. 출생통보 이후도 지원해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미혼모가 어쨌든 어디 출산을 하면은 병원이 출산 통보제를 의무적으로 법제한다. 그러니까 이 출생 신고를 그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해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그 어떤 그 인구적인 우리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기 위해서 미혼모가 애를 낳더라도 그거를 국가가 키우는 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관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인구 출생률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거로 봐서 어떤 그 이 미혼모 센터라든지 그 여성가족부를 뭐 없앤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윤 대통령 공약이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는 거로 내가 기억하는데 1년 넘도록 여성가족부를 못 없애고 있어요. 그 예산을 갖다가 뭐 한 2016년부터 한 5년에 280조나 썼는데 그 여성가족부가 그럼 많이 썼겠지. 그게 뭐 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이익 이 카르텔 집단 이런 거하고도 이게 뭐가 연관이 되지 않겠냐. 정부 보조금 빼먹는 거 이런 거. 어쨌든 또 그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그 결혼은 싫고 애는 갖고 싶고 또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미혼모 대책이 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아요. 편모설화해서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볼 게 아니고 일단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의 어떤 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부모라고 할 경우에는 남자가 키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를 선진국 쪽을 좀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도 좀그 개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생계비도 지원해주고 주거비와 낭만비도 지원해주고 월소득 70%를 또 지급해주고 육아휴가 중에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이런 독일 사례만 봐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 이 복지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세금이 비쌀지는 모르겠죠. 50원짜리 승부,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선 찐 이유 해서 비즈와치라는 데서 식품업체 주요 제품 가격 인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쭉 했고 6월 30일에도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업계 관계자가 옛날에 그 쓰던 말들이 나오는데 가격 통제와 같은 관치식 정책은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고, 이 정부의 압박에 의거해서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클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좀 삐뚤어진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과거와 같은 정책에 다시 매달린다면 시장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거 말이 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는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의 그 자연스러운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독과점적인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나 이런 건 독과점이죠.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는 거고 하나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이 식품 가격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걸 제시해 놓고 정부를 비판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 거대 여당이 이제 그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원자재 가격 연동제, 납품 가격을 원자재료 가격이 올랐을 때는 납품 가격을 올리는 걸 법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모순된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자유 시장 그 이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도 내야 되겠죠. 자기네들이 납품업자들한테 납품받는 가격은 후려치면서 자기네들 판매 가격에 대해서 통제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래도 착한 악당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주력은 다 빠졌네라고 그 비즈와츠 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면인데 6.9% 내려간다 그랬는데 어, 1,000원이에요. 그 소비자 가격이 한 개당. 그러면 950원에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국제 곡물 추세인데 2022년도에 이렇게 그 올라갔다가 옥수수가 노란 색깔이고 그다음에 밀가루가 이제 그 흰 색깔인데 이렇게 했다가 2023년 현재 6월 15일 평균 가격이 이렇게 크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2021년도 수준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때 가격을 못 올리고 난리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22년도에 올렸죠. 올렸는데 그동안에 못 올린 거 해서 내리더라도 시기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또 업체에서는 주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국제 시세에 따라서 전월 평균 대비 뭐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심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소맥과 팜유가 21.9% 감소했는데 제품 가격은 하나도 안 내렸단 말이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인상률을 2023년도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경쟁 관계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때 그 이 뭐 3개월 평균으로 하든지 원재료 가격을 또는 월별로 하는 것이 정부가 통제를 안 하더라도 업계 자율적으로 좀 만나 가지고 우리가 그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 생활도 좀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좀 원재료 연동제가 그 정착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는 뭐 추경호 부총리가 이거를 봤을 일은 만무하지만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딱 들이밀면은 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 자율이 안 된다면 정부의 강제도 필요한 것이다. 어떤 게 생필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착한 악당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 하겠죠. 원재료 가격만 연동하면 되겠습니까? 이 각종 비용이 증가돼 가지고 그러면 이 가공 비율을 보자 이게요. 판매 관리비까지는 니들이 그 원가 절감해야 되고 아껴 쓰고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낭비하는 것까지 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에 인정해 줘야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가중 평균 상승률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9.3% 내려갔는데 가공 비율은 0.3% 증가했으니까 결국 9.1%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요게 이제 그 제조 원가 비율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안 내렸죠. 안 내리고 그냥 그대로 판매하니까 내려야 상도 이상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6월 30일자인데 인상식품수 벌써 전년 넘은 7월은 빵 등 3,566 품목이 인상이 될 것이다. 7월의 주요 식품 식품가 인상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평균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라면은 뭐가 없나? 잠깐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368행이 378행이니까 10행이니까 이게 뭐 368행에서 10행이니까 5% 이하죠. 5% 이하 한 3, 4% 정도. 그 정도 그 올라간 거네요. 뭐 딴 것도 뭐 있겠지만 이건 술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자관, 근데 일본 쪽에서는 그 여기에 이제 그 올해 봄에 밀가루 가격 상승에 따른 일제히 오르는 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가계의 공경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그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밀가루 가격이 내려간 거로 통계가 잡히는데 일본은 올 봄에 밀가격이 비싸게 샀다? 종합무역 상사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라도 일본이 또 가격이 내려갈래는지 일본도 조금씩 인프레가 요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가 상승 위험 무시하지 못하고 완화 계속 의견을 잇따르게 이제 완화해야 된다 하는 게 일본은행 6월 회합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에는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돈을 유통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추가 발행을 할 거냐 아니면은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일 거냐 뭐 이런 등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는 국민 생활을 위한 물가 안정이 주 목적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일본 최저임금이 1,000엔으로 평균 될 것 같다. 이게 언제쯤 될 건지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가지고 2022년에 1,000엔 가까이 올라갔는데 며칠 전에도 그 일본에 그 한 5일 정도 갔다 오면서 그 최저임금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찍은 거는 맥시멈 950엔이었고 건축자재 파는 데에서는 870엔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최저임금도 업종에 따라 시간대별로 또 차등이 있고 다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1,000엔이 되는 시기가 곧 온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내고 있네요. 그 한국은 일본 시급이 1,000엔이 된다면 한국은 얼마나 적정한 수일까? 오늘 현재 9,620원인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1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가 되어 있죠. 한국 이 환율로 따지더라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으면서도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그건 물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라면 가격 내리듯이 뭐가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은 내려야 될 겁니다. 이래야지 이게 이게 그 같이 그 상관관계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소암 진단 받은 적 없어. 거짓말로 보험금 먹튀 막을 방법 없다. 머니투데이 기자 내용인데요. 보험통 중국인 파견조사 때 입국하라. 조사 대처법 공유하고 서류 제출 서명에 따른 불리해질 것이라고도 한 보험사 고지 의무 위반 파악 거의 불가능하다. 중소대장암 진단받고 한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뭐 요런 수법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3일에 나눠 총 1,800만 원 가까이 받았다는 중국인 여성이 올린 인증샷. 그중 665만 원은 별도로 챙길 수 있는 진단금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싸게 가입하고 큰 돈을 빼내라.
이러니까는 이제 국민의힘도 상호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잠깐 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왜 그 중국 국적 있는 애들까지 그 그 집게 좀비석에다가 장인 장모까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해주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중 매국 놈들인지 어떤 놈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 반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반중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요즘 많이 그 젊은 애들이 반중 정서가 좀 많이,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박은호 그룹 해체 수순, 아프리카 중동 용병 사업도 접수한다. 경향신문 6월 20일자인데요.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곳곳에 박은호 그룹이 구축한 용병사업 네트워크를 접수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푸틴, 박은호와 프리고진의 1년간 2조인데 제가 오타를 했군요. 5천억 원 지출 사용처 조사.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은호 그룹은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그 푸틴 주방장 출신이니까 음식 이 게더링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연간 800억 루블을 800원 루블이 800억 루블 억인데 이것도 제가 오타를 냈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고지는 이제 망한 거네요. 그 구테타 같지도 않은 구테타라고 해서 그 행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그 쉬어가는 표지예요. 서부 테이큰이라는 영화에 그 마음에 와닿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해봤고, 헌터스라는 것에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나치 잔당들의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드라마에 나온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들이 그 처벌을 안 당하고 미국에서 고이 잘 사는 그런 거로 한 것은 과학자가 좀 좋았고 공학자 등 또 척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미국으로 불러들였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또 소련하고 경쟁이 되니까 원자 폭탄 이런 그 또 로켓 이런 기술자들을 대거 미국이 그 데려갔죠, 인력을. 그래서 미국의 방식은 일본도 그 일본 태평양전쟁 그 패망 후에 전범 재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GHQ가 일본을 5년 동안 통치하면서 맥어디가 사실상 일본의 5년간 대통령이었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이 전쟁 사령관으로 나섰지만은 5년 동안에 아주 그 일본의 어떤 기틀을 싸그리 좀 바꾸는 의미에서 통치를 했다고 보면은, 어차피 잘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그 관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도 미국이 점령 남한 쪽은 했으니까 결국은 행정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온 사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의도대로 자유민주국가 공화국을 세워야 되니까 빨갱이 다 처벌해야죠. 그 처벌하는 과정에 뭐그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어떤 선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45년에서부터 대한민국 수립 48년 3년 동안에 빨갱이 색출 작업을 해서 여수 반란 사건이라든지 또 지리산 뭐 이런 거라든지 등등 빨갱이 색출 작업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저는 역사인식이 그렇게 합니다. YTN 정부 사상 처음 일본 투자자 대상 앵화 외평제 발행.
이건 뭐 제목만 얘기하고 사상 처음으로 일본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엔화 외평채를 발행하겠다는 견해를 도쿄에 가서 뭐 호텔에서 해서 우리나라가 그거 발행하게 되면은 이자 많이 드릴 테니까 사주세요 라고 하는 홍보차 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윤 대통령은 자꾸 그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방만 재정을 했다 뭐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맨날 전 정권 탓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죠. 코끼리가 싸워도 사랑 나눠도 잔디 망가진다. 이게 리콴유 싱가포르 거의 뭐 장기 독재를 하신 분이죠. 중국이 세계 유일 중심이었던 시대로 돌아갈 생각 마라. 라고 강하게 사실 이 중국계 아니겠어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은 책방을 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은 내가 살던 집은 홍어라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은 자기가 대통령 퇴임하고 살 집들을 다 좋게 꾸미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내가 살던 집 허물어.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겠냐. 물론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분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국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 국민을 그냥 뭐 하는 것을 경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 사건 전 박정희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만난 외국 지도자는 리콴유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이 리콴유 총리한테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을 또 수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미중이 싸우는 데에서 동남아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미중이 화해해도 경계심은 있어야 된다. 대국 놈들끼리 그렇게 조화할 때는 우리도 이 약소 국가들은 개피 볼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중이 대립을 하든 화해를 하든 경계심은 항상 가져야 된다. 이거 참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 리콴유 전 총리가. 차라리 한국서 알바할래. 대졸 신입자 급증 논청가라는 중. 이미 뭐 여러 번 비슷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졸업생이 1158명입니다. 서울 인구만 하죠. 우리가 5천만인데 이 많은 대졸자들을 어떻게 다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에서 농촌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비싼 돈 들여서 대학 나가지고 내가 미쳤냐 귀농을 하게 이러니까 물론 귀농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또 시진핑이가 공산당 젊은 시절 때 밀려가지고 시골에서 있었던 그런 걸 해서 야 너희들도 뭐 인고의 세월을 좀 보내고 그다음에 뭐 지방 정부에서 또 공산당원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좋게 되는 날도 오지 않겠느냐. 시진핑이는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모양인데 아니오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고용업체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를 무시한 채 귀농 군입대 등을 강조하는 문화는 사회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6월 달에 흑자가 조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2022년 2월 달쯤에 이게 억 달러, 6억 7천 달러 흑자 조금 냈다가 지금 6월 달에 계속 적자로 가다가 16개월 만에 11억 3천억 달러가 흑자가 났다. 그리고 월별 수출액 추이 이렇게 표시를 했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수입액 추이인데 에너지를 적게 지금 들여오고 있으니까 또 여름철이 되면 또 에너지를 또 아무래도 덜 쓰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더우면은 또 발전해가지고 에어컨 많이 써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만 수출 증감률 추이라는데 수출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뉴스들 나오는 것은 중국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그 감소하는 쪽에서 미국 수출량은 좀 거꾸로 역전이 돼서 미국 수출이 더 많아졌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죠. 국가가 아닌 기업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숄츠 독일 총리가 얘기하는데 EU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위험 제거는 이게 디리스킹을 위험 제거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의 일이며 국가의 일이 아니라고 올라프 셜츠 독일 총리가 금요일에 말했다. 이게 EU 정상 회의 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끼리는 대화를 하고 뭐 브링켄도 대화를 하는데 속내는 중국은 야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같은 얘기지 말장난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애매한 정치 외교적 표현, 애매한 스탠스로 딱 이렇게 표현해주는 아주 정치 외교적 언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해병대 F-35C가 캘리포니아에서 호주로 비행, 미 군용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린 로웬스라고 해서 마린 타임즈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전투기가 떠가지고 호주까지 중간급이 없이 그냥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태평양 상공 약 7.8km를 횡단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연료 탱크가 더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 전투기가 오래 못 떠 있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뉴스에 공중급유 받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은 뭐 호주하고 군사훈련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지만 이런 거죠. 중국 보고 있니? 미국의 얘기 까불면은 니들이 뭘 어떻게 방위 전략을 세우고 뭐 한다 그래도 알래스카에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날아갈 수도 있고 괌에서도 날아갈 수 있고 항공모함에서 저기 떠오를 수도 있고 자관 너희들이 대처하기 어렵게 어디서든지 폭격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F-35까지는 들었는데 C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5 가이즈는 한국 데뷔 때 수요가 아주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버거를 재판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5 가이즈의 이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걸 또 그 오렌지 글로 해가지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생겼던 만큼 인기가 이번에 뭐 많았다는 거죠. 뭐 줄을 서가지고 뭐 이게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야 또 이런 거 새로운 이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얼리버드라고 그러죠. 얼리버드. 아침 일찍 일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식으로 소비용으로 얼리버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정과 비슷한 가격인 14,900원. 야, 햄버거 하나에 14,900원씩 누가 주고 근데 이게 사 먹는 모양이에요. 왜냐? 커피 가격이 스타벅스 가격이 뭐 한 5,000원, 뭐 6,000원 뭐 이 정도니까 한 두 잔 먹는 가격이면 햄버거 하나 먹는다.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사들고 커피 하나 사들고 그러니까 2만 원 돈 들어갈 것 같은데 2만 원 돈 넘을 것 같은데 한 끼 식사를 그렇게 드실 수 있는 돈을 번다면은 뭐 어쨌든 벌릴만 하니까는 이제 한국에도 그 지점을 낸 거 아닌가.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동남아부터 공룡을 했고 이제 한국에서 다섯 번째인데 일본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요즘 뭐 사 먹었어요. 안 삶은 걸 겁니다.
이런 게 있네요. 한식,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30가지 요리. CNN에서 바이올렛 김이니까 뭐 한국인 출신 기자 같습니다. 여기 한국인의 심장, 영혼, 소화관에 꼭 필요한 30가지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걸 쫙 그 보도 내용에서 쫙 했는데, 부대찌개를 아미슈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요거 가로친 거는 이제 제가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순대를 했는데, 저는 순대보다도 순댓국, 시장통 순댓국 이런 거, 뭐 여기서 안 먹어본 거는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만은, 뻥튀기 정도 빼놓고는 무슨 요리를 먹더라도 쇠주와 다 어울리죠. 우리는 식사하면서도 술 한잔 할 수 있고 그런 문화죠. 그 이제 삼겹살 한 점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약간 보이는 게 요게 이제 막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저러기 조금 이렇게 얹어 놓고,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요거 요거 맛있죠. 요거 맛있어요. 요즘 그 외국인들도 이 맛을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해장국, 첫 판이 해장국이었어요. 저는 그 선지가 들어간 해장국이 좋더라고요. 해장하는데, 해장하면서 또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짜장면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고 치맥은 저는 요즘에 좀 아니오시답니다. 요거는 젊은 사람. 라면 뭐 계속해서 먹고 있죠. 김치찌개, 간장게장. 나이가 먹으면은요, 이가 좀 약간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게 그 껍질째 씹어먹는 그런 힘이 약해져 가지고 좀 멀리하게 되고, 솔직히 떡볶이는 애들이 먹는 거라서 이제 어른은 좀 안 맞게 되고, 곱창도 질긴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양곱창 같은 거 비싼 거, 대창, 소창 뭐 이런 거 또 고소하고 맛있긴 하죠. 이런 거. 삼계탕 여름철에 한 번은 먹어줘야 되는 거. 비빔밥 좋죠. 김밥도 좋고, 빙수 나이 먹으니까 이 빙수는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물파전 뭐 이런 것도 참 다들 좋아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굴전,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죠, 또 저런 것도 있죠, 녹두전. 그런 게 더 맛있는데, 녹두전에 이제 돼지고기 조금 몇 점 넣고, 그런 거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해물파전도 뭐, 그러니까 전 종류, 전 종류, 콜국수, 칼국수, 설렁탕. 이 설렁탕 뭐 우리는 그 국물 문화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말을 제가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너는 국물도 없어가 가장 서러운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너는 국물도 없어. 국물도 안 주겠다 이게요. 자, 우리나라 그 이 전통 그 속어 그 속담이 아니고 내려오는 말에 의미가 꽤 있는 겁니다. 너는 국물도 없어, 막 이런 거. 자, 이게 비빔밥, 캐치 거, 저기 갈비, 양념갈비, 소고기, 돼지고기도 맛있고. 갑자기 배고프네. 낙지 이거 괜찮죠. 이 조개 국물에다가 콩나물 딱 얹어가지고 소주 한 잔, 좋은 얘기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 틀. 자로포스에서 압력하다. 안보 마피아 그 존재를 아는가. 토시카와 타카오라고 해서, 자로포스라고 일본 사람이 만든 영어인데, 에, 그 뭐죠? 이게 이 오코스라고 서양에서 붙였는데, 일본하고 하는 거는 뭐라고 좀 붙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로포스라고 했답니다. 이 토시카와 타카오라는 언론인이. 근데 이제 이 자기가 이렇게 붙인 이름을 미국 언론에서 인용을 해줬다라고 자기는 되게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일미 태그 팀이 주도 면밀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다음 달 7월 13일 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위원장과 회담을 하게 되는데, 동행자는 이제 요시마사 외상이지만은, 동행하는 사람은 아키바 씨가 중심 인물이다. 아키바 씨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검색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미일, 한미일, 호주, 일본, 호주, 인도, 미일보다 일 이유를 맺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한중일, 아침도 시야에 넣다. 이게 이제 번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중일하고 그다음에 뭐 그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안보 마피아다.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안보 마피아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뉴스 보도 내어 있었습니다. 큐슈를 다녀온 지 뭐 일주일 안 됐습니다만은 큐슈 불과 2일 동안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 19구 홋쿠리쿠에서도 토사재해의 경계를 하는 뉴스가 오늘 떴네요. 그 빨간 데가 있는 데가 요게 야마구치 현이 아마 그 아베 연고지죠. 연고지 아베 3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아마 이쪽이 아마 아베의 정치적 연고지였을 겁니다. 여기 뭐 이 북쪽이 후쿠오카, 기타쿠슈, 북구주 뭐 이런 공업도시 이런 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로템, 호주의 전차 제작 공급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 한국의 현대 로템이 호주에서 1조 2천억 원, 약 1310억 엔 규모의 전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호주의 그 QTP, MP 공급 사업인데 이 현지 철도 기업 다우노와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기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좀 미래에 이제 또 협업 같은 것까지 그렇게 이제 계약 조건으로 하니까 이게 성사가 또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우리나라 또 이 고속 철이 또 호주에 간다. 이게 어디냐? 많이 들어본 데거든요. 제가 호주 퀸즐랜드, 보통 우리가 퀸즐랜드라고 발음했었는데, 그리고 어디냐 하면은 퀸즐랜드 주의 브리스번, 브리스번시 촌놈이 개인 돈이 아니고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현지에 있는 이 썸메텔이라는 공장의 퀄리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장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장하고 이제 뭐 저는 사실 언어가 좀 젬뱅이라서 공장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새로운 일을 하면 꼭 한 사람 또 전문가를 또 써야 된다. 야, 지금 공장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뭐 나도 지금 회사에서 딴일 하다가 회사에서 그것도 배우게 돼 가지고 나도 내 몸의 가치가 오른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당신네들도 그런 사람 하나 선정을 해봐. 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소 뭐 요즘 아이소나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하면 진짜 하는 애들이니까 우리나라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문서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 규격에 맞게끔 딱 그렇게 넣는 작업은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원래 선진국인데 이렇게 이제 띄워주고 하면서 뭐 알았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전문가 한 놈을 채용하더라고요. 자, 걔네들은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일자리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저간 이 브리스번 시를 중심으로, 여기도 한번 시내 나가서, 중국 사람들이 먼저 해가지고, 결국, 한국 입맛에 맞는 데를 찾아서, 중화요리로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회식을 한 적이 있고, 또 출장비 속에서 양주 한 병을 제가 때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